그런 표정을 수습한 후에 그는 격정적으로 데이지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심지어 아직 제기되지 않은 비난들까지도 미리 방어하면서. 그러나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움츠러들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말았다. 오후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데 허망한 꿈만이 홀로 남아 싸우고 있었다. 방 건너편에 잃어버린 목소리를 향해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려고 애쓰면서 암울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으면서 끝까지 분투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집에 가자고 다시 한번 애원했다. 제발 톰, 더 이상 못 참겠어. 겁에 질린 그녀의 두 눈은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있었든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 둘이 먼저 출발해, 데이지. 톰이 말했다. 개츠비 씨의 차로. 그녀가 놀라서 톰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경멸 섞인 관대함을 고수했다. 어서, 이제 저 친구가 당신 귀찮게 안 할 거야. 분수에 안 맞는 수작질이 끝났다는 것 정도는 이제 깨달았을 거야.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렸고 그럼으로써 갑자기 마치 유령들처럼 우리의 동정심으로부터도 벗어나 버렸다. 잠시 후 톰이 일어나서 따지도 않은 위스키병을 수건으로 다시 싸기 시작했다. 이거 마실래? 조던. 닉?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닉! 그가 다시 물었다. 뭐? 좀 마실 거냐고? 아니, 방금 기억났는데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나는 30이었다. 내 앞으로 새로운 10년이라는 불길하고도 무시무시한 길이 뻗어 있었다. 우리가 톰과 함께 쿠페를 타고 롱아일랜드로 출발한 건 7시였다. 톰은 신이 나서 쉴 새 없이 웃으며 떠들어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포도의 낯선 소음이나 고가도로 위의 법석만큼이나 나나 조던에게는 멀게 느껴졌다. 인간의 공감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다툼이 맨해튼 불빛 너머로 사라지는 것에 만족했다. 30살, 외로운 10년을 예고하는 나이. 알고 지내는 독신남이 줄어들고 열정을 담은 서류 가방이 얇아지고 머리숱도 줄어드는. 그러나 내 곁에는 조던이 있었다. 그녀는 데이지와는 달리 너무 현명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꿈들을 해를 넘겨서까지 간직할 사람은 아니었다. 어두운 다리를 지날 때 그녀가 내 위옷 어깨 위로 나른하게 머리를 기대왔다. 30이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타격은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위안을 얻었다. 우리는 서늘한 황혼역의 도로를 그대로 질주하여 죽음으로 향해 나아갔다. 잿더미 계곡 옆에서 커피를 파는 젊은 그리스인 마이케일로스가 사건 심리의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는 더위 속에서 5시가 넘을 때까지도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자동차 정비소에 들렸다. 윌슨은 자기 사무실에서 앓고 있었다. 아주 심하게. 낯빛은 원래 희끄무레한 자기 머리 색깔만큼이나 창백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마이케일러스는 침대에 가서 좀 누우라고 권했지만 윌슨은 그렇게 했다간 한몫 잡을 기회를 놓칠 거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에 그들의 머리 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누라를 저 위에 가둬놨거든. 윌슨이 힘없이 말했다. 모레까지는 잡아둘 거야. 그러고는 떠나야지. 마이케일러스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4년 동안이나 이웃으로 지냈고 윌슨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대체적으로 그는 쇠약한 남자라 할 수 있었다. 일이 없을 때는
문간에 내놓은 의자에 앉아 길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과 차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언제나 사람 좋게 웃기는 하지만 생기라고는 없었다. 마누라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었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당연히 마이크 앨러스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윌슨은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에게 궁금함이 깃든 의심의 시선을 던지면서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어디서 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점점 분위기가 불편해지려는 찰나 몇 명의 인부가 정비소 앞을 지나 커피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 앨러스는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잊어버렸던 것이다. 7시가 조금 지나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정비소 아래층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윌슨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때려봐! 그녀가 악을 썼다. 쳐봐! 쳐보라니까 이 병신 같은 놈아! 잠시 후 그녀가 팔을 휘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스름 속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문을 나서기도 전에 상황은 끝나버렸다. 신문에서 이름 붙인 이른바 죽음의 차는 멈추지 않았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서는 잠시 비극적으로 비틀거리더니 길 모퉁이를 지나 모습을 감추었다. 마이크 앨러스는 차의 색깔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 찾아온 경관에게는 연두색이라고 말했다. 뉴욕 쪽으로 향하던 다른 차 한 대가 100야드를 지나서야 멈추었고 운전자가 머틀 윌슨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걸쭉한 붉은 피가 먼지와 엉겨있는 도로 위에 엎드려 있었다. 마이크 앨러스와 이 남자는 먼저 그녀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땀으로 축축한 블라우스 앞서풀 찢어 열어젖히자 왼쪽 가슴이 몸에서 분리된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심장 바동을 들어볼 필요도 없었다. 마치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엄청난 활력을 포기하자니 분노로 말문이 막힌다는 듯 그녀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고 입가는 조금 찢겨 있었다. 가까워지려면 아직 꽤 남은 거리에서 차 서너 대와 구경꾼들이 보였다. 교통사고다. 톰이 말했다. 좋은 일이야. 윌슨 녀석 돈 품게나 만지겠는데. 톰은 속도를 줄이기는 했지만 멈출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비소 앞에 모여있는 심각한 표정의 사람들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한번 보고 가자. 그가 미심쩍은 듯 말했다. 구경이나 하자고. 허망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정비소 쪽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쿠페에서 내려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소리는 헐떡거리는 신음과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말들로 바뀌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톰이 흥분해서 말했다. 톰이 가까이 가서 까치발을 하고 둘러선 사람들 머리 너머로 정비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머리 위로 흔들리는 철제 등가 속에 노란 등불 하나만 밝혀져 있었다. 갑자기 톰이 거친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힘센 팔로 사람들을 난폭하게 밀어젖히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사람들이 연이어 불평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원이 이어졌다. 나는 잠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다 새로운 구경꾼들이 줄을 흐트러뜨리는 바람에 조던과 나는 갑자기 안으로 떠밀려갔다. 마치 더운 여름밤에 오한으로 떠는 사람처럼 담요와 담요로 겹겹이 쌓인 머틀 윌슨의 시체가 벽 옆의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고 등을 돌린 톰이 꼼짝 않고 그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교통경관이 땀을 흘리며 작은 수첩에다 이름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서 있었다. 처음에는 텅 빈 정비소 안을 울리는 고성의 울부짖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윌슨이 사무실의 높은 문턱 위에 서서 문설주를 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그에게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모든 것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는 전등에서 시체가 놓여있는 벽가의 작업대로 천천히 움직였다가 다시 전등으로 휙 돌아갔다. 그는 쉴 새 없이 높은 톤의 끔찍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윽고 톰이 문득 고개를 들고 휑한 눈길로 정비소 안을 둘러본 후 경관을 향해 두서없이 웅얼거렸다. MAV 경관이 말했다. O. 아니요, R. 한 남자가 교정해 주었다. MAVR.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톰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R. 경찰관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O. G. 톰의 널쩍한 손이 경관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고 그제야 경관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말 좀 해주세요. 차에 치였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즉사했다? 경관을 바라보면서 톰이 되풀이했다. 여자가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떤 개자식인지 차를 세우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차는 2대였어요. 마이케일러스가 말했다. 하나는 내려오고 또 하나는 올라가고 아시겠죠? 어디로 갔다고요? 경관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각자 제 갈 길로 갔지요. 글쎄요, 이 여자는. 그의 손이 담요 쪽으로 반쯤 올라가다가 다시 옆구리 쪽으로 내려갔다. 이 여자가 저쪽으로 달려나갔고요. 뉴욕에서 내려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아마 시속 30-40마일은 좋게 됐을 겁니다.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경관이 물었다. 이름 같은 건 없어요. 피부색이 희고 잘 차려입은 흑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노란 차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크고 노란 차. 아주 최신형이었어요. 사고 난 거 봤어? 경관이 물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차가 저를 지나쳐서 달려갔습니다. 시속 40마일도 넘는 속도로. 그러고는 50-60마일이 넘도록 계속 밟던데요. 이리 와서 이름 적어. 좀 비켜주세요.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대화의 몇 마디가 사무실 문에 기대 몸을 흔들고 있던 윌슨에게도 들린 게 틀림없었다. 갑자기 그의 헐떡임 속에 새로운 단어가 끼어들었다. 어떤 차인지 말 안 해도 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윗옷 아래 톰의 어깨 근육이 팽팽해졌다. 그가 재빨리 윌슨에게 다가가더니 두 팔을 움켜쥐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가 위협적인 소리로 어르듯이 말했다. 윌슨의 시선이 톰에게로 향했다. 그는 놀라서 발끝으로 벌떡 일어서려고 했다. 톰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앞으로 고꾸라졌을 것이다. 들어봐. 톰이 윌슨을 살짝 흔들며 말했다. 뉴욕에 갔다가 조금 전에 왔어. 전에 얘기했던 그 쿠페 갖고 오는 길이었어. 오늘 오후에 내가 운전한 노란 차 알지? 그건 내 차가 아니야. 알았어? 오후 내내 보지도 못했다고.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는 아까의 그 흑인과 나 정도만 서 있었지만 경찰은 그의 말투에서 뭔가를 감지하고는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가 물었다. 전 이 사람 친구입니다. 톰이 고개를 돌렸지만 손은 윌슨의 몸을 꼭 붙들고 있었다. 이 친구가 사고 낸 차를 안다는군요. 노란 차였답니다. 뭔가 희미한 직감을 느꼈는지 경찰은 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당신 차는 무슨 색이요? 파란색 쿠페입니다. 우린 방금 뉴욕에서 오는 길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를 조금 뒤에서 따라오던 누군가가 이를 확인해주자 경관은 돌아섰다. 자,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까 이름을 다시 한번. 톰은 윌슨을 인형처럼 번쩍 들어서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혀놓고는 다시 돌아왔다. 누구 여기 와서 저 친구하고 같이 좀 있어야겠는데. 그가 갑자기 위압적으로 말했다. 톰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 방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테이블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나를 스쳐 지나면서 그가 속삭였다. 나가자.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는 고압적으로 팔을 휘둘러 아직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군중을 밀어젖히며 길을 냈다. 30분 전에 혹시나 싶어 부른 의사가 그제야 진료 가방을 손에 든 채 우리를 지나쳐갔다. 톰은 길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천천히 차를 몰다가 모퉁이를 벗어나자마자 발바대기 시작했다. 쿠페는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낮고 허스키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눈물을 나는 보았다. 비겁한 자식. 그가 훌쩍거렸다. 뺑소니를 치다니. 버석버석 소리를 내는 검은 나무들 사이로 갑자기 뷰캐넌의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톰은 현관 옆에 차를 세우고 2층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2개가 덩굴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데이지는 집에 있군. 그가 말했다. 차에서 내리다가 나를 보더니 미간을 좁혔다. 닉, 너는 웨스트에그에 내려줄 걸 그랬네. 오늘 밤에 우리가 더 뭘 하겠어. 그에게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차분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 현관까지 달빛에 젖은 자갈밭을 걸어가며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몇 개의 건조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전화로 택시를 불러줄게. 기다리는 동안 조던하고 너는 부엌에 가서 저녁 좀 차려달라고 해. 뭘 좀 먹고 싶으면 말이야. 그가 문을 열었다. 들어가지. 됐어. 택시만 불러줘. 밖에서 기다릴게. 조던이 내 팔에 손을 얹었다. 들어가는 게 어때요, 닉? 아니, 됐어요. 나는 비위가 상해서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러나 조던은 한동안 더 머뭇거렸다. 이제 겨우 9시 반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았다. 단 하루 동안 이들 모두에게 질려버렸다. 조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내 표정에서 뭔가를 본 게 틀림없었다. 그녀는 불쑥 돌아서서 현관 계단을 뛰어올라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몇 분 동안 앉아 있었다. 안에서 집사가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문에서 기다리려고 천천히 차도를 따라 내려갔다. 20야드도 가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세웠다. 개츠비가 관목숲 사이에서 차도로 걸어 나왔다. 기괴한 기분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달빛 아래에서 빛나는 그의 핑크색 정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냥 서 있지 친구. 그것은 뭔가 비열한 수작처럼 보였다. 뷰캐넌의 집을 털려던 참이었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그의 등 뒤에 버티고선 어둑한 관목숲에서 험상궂은 얼굴들, 울푸신 패거리들의 얼굴을 목격한다 해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교통사고 난 거 봤어?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응.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여자 죽었어? 응. 그럴 것 같더라니. 그럴 것 같다고 데이지에게 말했어. 충격은 한 번에 받는 게 더 낫지. 데이지는 잘 견디고 있어. 마치 데이지의 반응만이 유일한 관심사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샛길로 빠져서 웨스트에그로 왔어. 그가 계속했다. 차는 내 차고에 넣어두었어. 아무도 우리를 못 본 것 같아.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그 순간에 그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잘못이라는 말조차 해주기 싫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야? 그가 물었다. 윌슨, 남편이 정비소를 해.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글쎄, 내가 핸들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는 거기서 갑자기 말을 멈췄다. 순간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다. 데이지가 운전했구나. 응, 그가 잠시 뒤에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운전한 걸로 할 거야. 알다시피 뉴욕을 떠날 때 데이지는 신경이 아주 날카로웠고 그래서 운전을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했었나 봐. 그런데 마주오는 차와 엇갈리는 순간 그 여자가 우리한테 뛰어든 거야. 뭐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여자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 데이지가 처음에는 그 여자를 피해서 다른 차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겁이 나니까 다시 핸들을 꺾은 거야. 내 손이 핸들에 닿는 순간 충격이 오더라고. 아마 즉사했을 거야. 가슴이 찢겨나가. 그만해 친구. 그가 질겁했다. 어쨌든 데이지가 계속 엑셀을 밟았어. 멈추라고 했지만 데이지도 그럴 수가 없었나 봐. 내가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자 데이지가 내 무릎 위로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운전을 했지.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내일이면 데이지도 괜찮아질 거야. 여기서 대기하면서 혹시 톰이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로 데이지를 괴롭히는지 지켜보려고. 데이지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다가 톰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불을 껐다 켜기로 했어. 아마 손대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지금 그 친구는 데이지가 안중에도 없어. 나는 그 친구 못 믿어. 얼마나 더 대기할 작정이야?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어쨌든 두 사람 다 잠들 때까지라도.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톰이 데이지가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그 사건에 어떤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또는 다른 그 무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었다. 나는 집을 바라보았다. 아래층 창문 중 두세 개가 밝혀져 있었고 데이지의 2층 방에서는 핑크빛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말했다. 한바탕 하는지 보고 올 테니까. 나는 잔디밭의 경계를 따라 되돌아가서 자갈밭을 가로지른 다음 살금살금 베란다의 계단을 올라갔다. 응접실의 커튼이 열려 있었고 방은 비어 있었다. 석 달 전 그 6월의 밤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던 베란다를 가로질러서 식료품실 창문으로 보이는 직사각형의 작은 불빛을 향해 갔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창문턱에 틈이 있었다. 데이지와 톰이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식은 닭튀김과 2병의 에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식탁 너머로 그녀에게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고 진지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가끔씩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며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치킨과 에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불행해 보인다고도 할 수 없었다. 그 장면에는 분명 자연스럽고 친밀한 분위기가 있었고 누구든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이 지금 함께 뭔가를 모의하는 중이라고 했을 것이다. 포치로 몰래 걸어 나오는데 택시가 어두운 길을 따라 집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개츠비는 아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쪽은 조용해? 그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응, 아주 조용해. 나는 망설였다. 그냥 집에 가서 좀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데이지가 잠들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잘 가. 그는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성한 임무에 대한 모독이라는 듯 결연하게 돌아서서 집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달빛 속에서 홀로 공허를 지켜보도록 그대로 거기 남겨두고 그곳을 빠져나왔다.